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번째 강의 가치평가와 청약과 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가치평가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특정한 투자자가 어떤 특정한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또 지불을 하고 그 지분을 대신 획득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 가치만큼 우리가 그 지분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아서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누구에 양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 방식을 가져가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중요한 어떤 투자로서는 중요한 활동을 할 때에 기업들이 어떠한 가치적 점수가 있는지 또는 브랜드 가치처럼 어떠한 것들이 내 지분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 지분의 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평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대상과 그 기업에 대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가치평가가 잘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현재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1,000원에 샀어요. 그럼 1,000원이 아니라 미래에는 과연 이게 얼마가 될지를 예상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가 투자할 때 현재 가치를 내서 투자의 어떤 기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지분을 사기 때문에 그 지분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봤을 때 마이너스라면은 투자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얼마큼 더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미래 가치는 투자 대상 기업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흔히 요거는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할 것 같으면 주식이 오르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할 거면 주식 떨어지고 하는 등 실시간으로 가치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현재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투자 금액과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적정한 지분율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100%의 지분율 중에서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얼마고 해서 내가 그러면 현재 가치 기준 봤을 때 이만큼의 지분율을 가져가게 된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고 흔히 기업에서는 그 51%, 즉 한마디로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최대한 이 지분을 줄 때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투자자 또한 이 기업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발행 주식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몇 개 정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주식의 자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가치평가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 가치를 주식의 가격으로 얼마큼이나 측정할 수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의 사례를 몇 가지 조금 알아보자면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만약에 A 기업이 있다 한다면 이 기업에서 자본금 1억 원, 즉 한마디로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1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넣어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생 기업이 최근에 관심들이 증가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이점과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 시험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자본금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미래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평가할 때 이 회사가 조금 가치가 있네 라고 해서 투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요 기업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구축과 서비스 지역에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치평가를 미리 받아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판매해서 한마디 투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다른 또는 주식이 아니라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가치평가가 또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프라인 교육만이 갖는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투자 후 5년 차가 되면 처음으로 5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1억이 있는 회사에서 5년 뒤면은 이게 500%가 되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기업은 현재 특허 심사 중인 새로운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몇 개의 VC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인데 흔히 말하는 그 투자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벤처스라고 하는 VC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대요.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기업이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떤 특정한 시험 개발은 성공했지만 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봤더니 5년 뒤에 5억 원, 즉 원래 자본금의 5배에 달하는 가치의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즉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이 아니면 수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사 중인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니까 비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A 기업의 경영 능력과 그 솔루션의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존속기간이 5년인 펀드를 통해서 10억의 자금을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즉 흔히 창업에서는 이런 걸 시리즈 A, B, C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0억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금을 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회수해 나가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안의 가치는 그것이 가져줄 수 있는 수익이 크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A 또는 B라고 하는 투자 안들이 있어서 뭐 1,000원을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투자를 선택할지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즉 한마디로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사전에 확인하는 자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처럼 어느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그 수익 중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100% 확실해서 조사 평가를 잘 받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투자 안에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예상 수익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첫 단계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인 예상 수익을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처럼 가치평가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를 통해서 예상 수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예상 수익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이 가치평가의 중요한 어떤 특징 또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스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으로는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벤처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수익을 상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투자하는 비용이 수익과 비슷해지거나 또는 투자하는 비용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즉 초기에는 많은 비용들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뭔가 수익적으로 뭔가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벤처 캐피탈의 어떤 방법을 고려하여서 최초의 수익이 달성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예측합니다. 즉 한마디로 초기에 바로 현금을 잡지 않고 수익을 잡지 않고 이 이후에 어떤 개발을 통해서 투자 비용이 쓰여지고 나서 최초의 수익이 달성 시점에서 그걸 보고서 현금 흐름을 예측하게 되죠. 즉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당장의 돈보다는 미래의 돈을 더 중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예측은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던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이제 벤처기업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된 이후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미리 보자면 A기업에서 5년 기간 동안에 순조롭게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벤처스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5억 원 정도 순이익을 달성한 것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가치평가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달성이 돼서 수익이 달성이 예상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예측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적인 이 전체적인 수익 관련된 것들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을 벤처기업의 PER로 구해서 과연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큼 나올까라고 하는 걸 미리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한 걸 가지고선 내가 창출하고 있는 이 하나의 지분들이 얼마큼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평가라고 하는 자료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투자가 종료 시점에 이제 A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의 현재 가치를 잘 결정해 보는 거예요. 벤처기업의 현재 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산출된 미래 가치 자체가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 산출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 평가를 위해서 할인율은 대부분 내부 수익률을 활용이 됩니다. 즉 내부적으로 어떤 수익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할인 수익률 자체를 확인하게 되고, 벤처기업의 투자의 경우에는 고수익이 가능한 반면에 높은 위험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서는 어떤 다음과 같이 벤처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테이블들을 활용을 해서 할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 환경 그리고 상황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벤처 투자가 갖는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여준다에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자면은 벤처스에서 5년 이후에 매각 또는 상장을 계속 있겠었기 때문에 할인율은 40에서 50%가 되고 대략 50% 정도의 예상을 적용한다면 A기업의 현재 가치는 총 100억 원을 오르다는, 즉 13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까지가 기업 미래 가치를 구하고 현재 가치를 파악하는 단계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율과 투자 금액 등의 수치를 이용해서 발행할 주식수와 그리고 발행 주식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투자자의 경험과 예측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가정이었으면 예상 수익과 그리고 PER 그리고 할인율을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는 모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평가자의 경험과 결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의 지분율은 벤처 기업의 현재 가치 중에서 벤처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즉 벤처 기업의 가치 평가한 뒤에 현재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현재 가치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 즉 내가 만약에 현재 가치가 만약에 1억이었다 했었을 때 투자하는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어 친다면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즉 예정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에 가정하고 있고, 이런 벤처 투자가 얼마큼이나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인가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정도의 이제 경영권을 약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은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벤처 기업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서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보자면은 비벤처스라고 하는 곳이 결정한 투자 금액이 만약에 10억이었고 벤처기업의 현재 가치가 만약에 13억 2천만 원이어야 된다면 VC가 소유하게 된 지분의 비율은 현재 가치를 투자 금액을 나눈 거니까요. 10억 원을 13억 2천만 원 나누면 대략 한 0.7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70% 정도가 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선 발행 주식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앞 단계에 예를 들어서 비벤처스가 10억을 투자할 경우 소유하게 될 지분이 70%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B벤처스가 A 기업의 주식 70%를 보유하려면 얼마나 신주 발행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 투자 금액을 벤처기업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투자자의 지분율을 구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금액을 산출하지만 주식 수량을 통해서 지분율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의 기술수는 기존의 주식수와 발행된 주식수를 합한 값이고, 이것들을 이제 발행 주식수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금이 1억이고 발행가 500원이면 20만 주가 이제 발행이 될 수 있고, 여기 지분율 70%니까 10%에서 곱하기 20만 주 한다면 대략 약 우리가 발행할 주식수는 모두 46만 6,667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수를 결정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적용할 주식 가격은 벤처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간단히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사례를 보자면 B벤처스가 투자할 금액은 10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앞단계의 결과물과 같이 46만 6,667주이면 발행 주식수의 가격은 약 2,143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A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불했던 주당 가격은 500원이었는데 하지만 B벤처스가 부담해야 할 주당의 가격은 2,143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경영 능력과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A 기업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A 기업의 적정한 주가가 산출될 수 있고 2,143원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었으면, 이러한 주당 가치를 이제 투자하는 결정한 초기 단계에 투자한 기업한테 1주당이 얼마큼 정도로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서의 확인을 하고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의 과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에 어떻게 보면은 가치평가의 단계, 즉 한 번 더 단계를 보자면 1단계는 미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벤처기업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 3단계는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것, 4단계는 발행 주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가치평가를 이제 실천을 하게 되겠죠. 실천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즉 이론적으로 토대를 가진 방법들도 있지만 가령 뭐 MPV 같은 거예요. 근데 간편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PER과 EPS 등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평가자가 예상한 EPS와 PER을 곱하면 미래 특정 시점의 주당 시장 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가격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 값이 현재 시점의 주가가 되는 것이고, 투자 받고자 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주당 단가가 현 시점에 예상된 주당 단가보다 낮다면 그 투자는 우선 옳은 선택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가치평가와 창업가 정신을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치평가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앞부분부터 살짝 요약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정말로 그럴 평가받을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5가지 단계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 지분율 계산하는 것, 발행 주식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시를 들면서 제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투자하거나 또는 내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거원제 강의
신생벤처 수능수학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신생벤처의 수능수학은 20강과 그리고 21강 이렇게 두 강에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처, 즉 기업가 정신을 이제 하면서 벤처라는 것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방법 중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벤처 1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벤처에 대한 경영, 즉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영 승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사업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태양적으로 이제 어떤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가치 평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사업 승계의 관점을 본다면 승계 이전의 가치가 승계 이후에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업 가치가 창출되고 증가가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100%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어떠한 경영 승계가 발생되었을 때 반대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경영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고용을 할 때에는 또는 승계할 때에 그 경영자가 얼마큼 우리 회사에 더 이점을 줄 수 있는가,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잘 보고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영자의 창조된 가치는 설계 출발된 시기에서 보자면 승계 행위는 제2의 창업 기업을 다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업 승계라고 하는 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잘 유지하면서 상속 혹은 증여 행위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상속세법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관계 유형에 따라서는 승계를 구분하면 크게 내부 승계 또 외부 승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승계별 유형을 조금 보자면 벤처기업의 내부 승계라고 하는 건 즉 가족이나 종업원들에게 승계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같은 기존의 기업 조직 내에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승계를 말합니다. 또 내부 승계는 내부 자원에 축적된 기술이랑 자본을 바탕으로 거래처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즉 이런 거죠. 제가 A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오너예요. 오너인데 내가 이걸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 전문 경영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안 쓰고 내부에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너무 경영자로서 알맞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라든지 또는 나의 자녀 또 나의 아내 이렇게 내 가족이 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족들이 승계를 잘 받아서 나를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간다든지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성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내부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승계가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 봤을 때 삼성과 승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어떤 내부의 경영 승계를 했을 때 이처럼 내부의 가족이 승계해 준 걸 내부 승계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부 승계는 이렇게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외부 승계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죠. 자, 외부 승계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 선정이 조금 어려워요. 즉 한마디로 없어요. 내가 내 것을 연속할 수 있는 존재가 내 가족에도 없고 직원들도 경영을 한 만큼의 우수한 친구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미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 외부 자원의 한 종류 후계자를 통해서 승계를 하는 건데, 즉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즉 독특하고 새로운 외부 경험과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 현재 있는 조직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과 그리고 경영의 목표 성과 달성하려고 하는 성에 강하게 하는 특징이 가진 사람들을 전문 경영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승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까 가치평가 때는 주식이 나는데 주식을 흔히 매년마다 주주총회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경영을 한 친구가 얼마큼 잘했는지를 평가해서 주식에서 총회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뽑을지 유치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 즉 이렇게 내부 조직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특정한 전문인을 가지고 데리고서 와서 승계하는 걸 외부 승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지만 이런 경영 승계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죠.
그죠? 한마디로 그냥 승계한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세대 이후의 고령수도 빨라짐에 따라서 승계 문제 어려운 직면에는 벤처들을 매년 급증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나이가 먹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키웠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봤더니 흔히 이런 승계 문제가 매우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이 승계의 개념을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을 통해서 능력 있는 후계자를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경영 승계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있냐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고령화되는 한마디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 승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매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경우에는 상속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후기자에게 안정적으로 가업 승계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즉 뭔가 내가 후기자에게 상속하려면 많은 세금을 내고 즉 회사의 자산을 일부 많이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 정부의 가업 지원들을 이제 최대로 활용하는데 흔히 세금에서의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만 완화해서 상속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속하고 싶은데 이 승계하는 데 상속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우 이 승계하는 게 매우 어렵고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그 상속세율을 보면은 한국이 그 세율이 최고 50%이고 미국이 40%, 영국이 40%, 프랑스 45%, 그리고 독일이 30%, 이탈리아가 4%예요. 자, 그런 것처럼 만약 이탈리아 기준 봤을 땐 저희는 10배가 넘는 정도의 기준의 상속세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울러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는 비과세지만 한국은 상속이 누구든 상관없이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50%를 적용받습니다. 즉 내가 그 자녀나 아는 내부 사람이든 외부 사람이든 간에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서 상속하는 금액이 회사의 자산이 30억이 넘으면 무조건 15억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따라서 봤을 때 최대 주주 지분을 적용하는 할증 세율이 20%까지 더하면 세율이 더 올라요. 즉 주주의 지분율까지 곱하면요. 한마디로 주식에 대한 가치는 평가받지 않은 거라서 주식의 가치까지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경영 승계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점들이 만약에 내부적인 승계를 하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흔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영 승계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주어지고 전문 경영을 준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경영권도 확보하고 전문 경영인이 더 좋은 성장을 하게끔 만드니까 세금은 많이 내지 않지만 수익 성장을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경영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내부의 승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금 보자면 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배치되어서 연계되어 있는데 사회적 행위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전 경험을 통해서 기업에 알고 있던 지인과 관계를 유지하려 강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을 크게 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승계하려고 하는 창업자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행동과 즉 어떤 사회적인 배타성을 기반에 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내부 승계를 할 때에는 서로가 어떠한 관계망, 어디 위주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몇 가지 이론을 보자면 그 배타성의 이론을 보자면 그 모든 경제 행위는 사회적 관계로도 배타된 거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는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대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승계 이론으로 이어지는데 기업 승계에서의 그 배틀 관계에 통해서 내부 승계자인 가족, 친족, 종업원을 이제 한 후계자는 기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과의 탄탄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한마디 신뢰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경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행위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자면 그래서 오랫동안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의 혁신이나 창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한마디로 즉 기존 것과 다른 것을 하는 거에 매우 위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기업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업무 혁신이나 개선을 또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 확보를 위해서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특유 자원과 차별 능력을 평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내부 간의 외부적 승계에서 봤을 때에도 보자면 치열한 이제 글로벌 경제적인 환경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경영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가속화되니까 내부의 자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한계점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영 트렌드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데 내부적 자원은 그 경영 트렌드를 그 안정적으로 보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각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서 에드리치 푸퍼라고 하는 이제 분의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내부 자원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지만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후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후계자를 물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외부 자원의 영입 노력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제 기존의 내부 자원의 한계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자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활한 승계 작업에 할 수 있다는 거. 이 때문에 외부 승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원의 축소, 전면적인 조직 구조의 변화 등 이러한 것들 추진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외부에서의 승계에서 온 전문가는 내부에 있는 관계를 다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변화 수준에 대한 강도와 요구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요적인 생각이고요. 이러한 경영 승계라는 데서 법적 규제들이 엄청 아까 많다고 했죠. 특히 세무적으로 아까 많다고 했는데 법적인 규제도 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영 승계에 관련된 회사 분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업 단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민사법에서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가 기업 승계 이념을 충돌하는 개념이 확인되었고, 승계 이후의 성과 수준은 외부 승계 기업이 그 성과 상승 변화율에는 가족 승계 기업이 높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성과에 관련된 부분은 외부 승계를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승계하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것도 승계 준비에 매우 영향을 주고 있고, 산업 환경의 불안정성은 승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승계 가족 간의 관계적으로 매우 좋은 것, 그리고선 어떤 특정 사업 적응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승계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산업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승계 준비는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창업 또는 중소기업 및 등의 이제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주자인 피해 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 공제를 하여서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공제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년 이상이었을 때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 600억, 이런 식으로 사후의 관리를 5년 동안 한다고 쳤을 때 가업의 영위기간이 이 정도 됐을 때에는 이 정도의 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는 아마도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한테는 이것 또한도 매우 작은 어떻게 보면 공제일 수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업 승계 시에는 가업 상속세 공제 방식에 또는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 이후의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고, 상속인 수증자가 재차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납부 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상호납부액에서 당초에 신고한 다음 날부터의 납부까지 일수 그거를 365일 분의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나누게 되는 것에 곱하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여세에 대한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승계령의 법적 규제에서 봤을 때 기업의 요건은 상속 개시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 말 현재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에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자는 차례주주이고 지분율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인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세가 과세표준 신고 기간까지 가업에 종사하면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고 대표이사 유지 기간은 5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경영승계의 법적 규제는 수증자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잘 보고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